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디어 1993년 6월 달에 삼성의 전 임원들을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환을 합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빼고 전부 다 바꿔라. 왜 이건희 회장은 이 정도로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특히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는 4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핵심적인 키워드 2가지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감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정의를 할 때 협상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협상의 정의는 이런 방식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 기술이다 라는 방식으로 협상이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식의 협상의 정의는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전부 다 얻으면 전부 다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것이죠. 1981년도에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윈윈 협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빼앗듯이 얻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고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 자체가 전부 다 협상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협상이란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즉 목적과 관련된 부분, 수단과 관련된 부분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이를 위한 의사소통 과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바로 수단입니다. 즉 협상에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할 때 또 리더십 차원에서도 실제로는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오해 없이 명확하게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의 여러 가지 어록 중에 사실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전부 다 바꿔라. 사실 이 말이 이건희 회장님의 여러 어록들 중에서는 가장 국민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의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3년도였고요. 삼성이 애니콜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3년 초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미국에 방문을 하셨고요. 미국의 한 가전제품 판매 센터에서 삼성폰이 다른 나라들 폰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어서 홀대받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삼성을 알리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마켓을 보았을 때 시장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삼성폰은 완전히 홀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돼서 이만저만 상심하신 게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 일본 후쿠다 다미오 고문에게 왜 이렇게 삼성폰이 냉대받고 있는지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일본 후쿠다 다미오 고문께서 후쿠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삼성폰의 디자인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번째는 아직도 질보다는 양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삼성은 인류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서 이건희 회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죠. 당시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어떤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를 줘야만 우리 삼성의 임직원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차원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1993년 6월 달에 삼성의 전 임원들을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환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의 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날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우리나라 서울도 아니고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모든 임원들을 전부 다 소환을 한다. 가기 전부터 조마조마하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일이지? 여러 가지 별별 생각들이 다 들 것이고 굉장히 긴장감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든 임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바꾸지 않을 거면 나가라.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빼고 전부 다 바꿔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회장이 되고 만 5년 몇 개월간 계속 분량 안 된다. 모든 것을 양을 없애버리고 질을 향해라. 그리고 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 복귀한 다음에 삼성폰 15만 대를 화형식 이 세레모니를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불태우는 그런 의식을 또 거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질에 집중하라. 양에 집중했던 시대는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퀄리티, 인류의 품질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삼성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엄청난 기업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존경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건희 회장은 이 정도로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앞선 예를 들었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당시에 이미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이었고요. 사실 엄청난 그런 변화를 위한 그런 기본적인 동기가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형상 유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임직원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도 치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설립을 했던 것이죠. 왜 독일까지 갔을까? 왜 임원들을 전부 다 불렀을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누가 전달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에서 전달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협상이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만족하는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 협상에서 승리하려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라.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애니콜 화형식 등 강렬한 세레모니를 통해 삼성폰이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게 된다. 자,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협상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특히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는 4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두 번째, 언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세 번째, 어디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네 번째,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협상하실 때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전달할 때, B라는 사람이 전달할 때,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전달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는 느낌, 아니면 호감도, 신뢰도가 모두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즉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메시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비즈니스 단위로, 조직 단위로 협상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이 타임에 나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 팀장님께서 나가시는 게 맞나?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 임원분께서 상무 전무님께서 나가시는 게 맞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직접 나가시는 게 맞나? 아니면 팀을 형성해서 나가시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고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우리가 고민되는 포인트는 의사결정권자가 초반에 협상 테이블에 개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장점 뭘까? 단점 뭘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협상하실 때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신단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의사결정권자가 협상 테이블에 개입되는 상황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의사결정권자가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개입된다. 장점은 뭐죠? 빠르죠? 신속합니다. 그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곧바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실 때 주로 상대방이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본인이 익스큐즈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상황을 모면을 합니다. 죄송한데 김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과 논의를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민망한 상황을 벗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초반부터 개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우리 팀 입장에서도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상대방도 의사결정권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급을 맞춰주고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초반부터 너무 의사결정권자가 개입이 돼서 우리가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 협상 테이블의 상황을 보시고 과연 누구 급에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이 좋을지, 협상 실무자급인지 의사결정권자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협상을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실무적인 고민은 바로 굿가이 전략, 배드가이 전략, 즉 굿가이, 배드가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팀 단위로 협상을 할 때 역할을 딱 정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두 명이서 협상을 하는데 둘 다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임했을 경우에 별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적절한 배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명 정도는 선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상냥하게 커뮤니케이션 리딩을 해주고 또 한 명은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조금 회의적이고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서로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훨씬 더 호흡을 잘 맞춰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우호적인 감정을 쌓고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게 만들고요. 근데 모든 것을 예스를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굿가이가 다시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캐릭터가 좀 안 맞으니까 배드가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발짱 끼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의사승낙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서로 간에 하모니를 맞춰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굿가이, 배드가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2명 또는 3명 복수의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개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굿가이, 배드가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혼자 협상 테이블에 나갈 때도 가상의 배드가이를 한 명 활용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저 과장님 얼굴 보면 얼마든지 예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팀장님이 워낙 깐깐해가지고 저희 팀장님한테 제가 도저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가상의 배드가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돼서 누가 협상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언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협상은 타이밍의 미학이죠. 언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상대방에게 아무런 오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적절하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 이 시간적 감수성이 참 부족하단 말이죠. 밤 11시에, 그것도 주말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자문을 요청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강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사실 발생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사실 메시지를 받을 때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선입견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상대방의 입에서 예스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조차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지금 당장 생각난다고 일요일 저녁 밤 10시에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요일 밤 10시에 중요한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일요일 밤 10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죠? 그런 시간대에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나한테 대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 훅 들어오네. 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시간적 타이밍,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평일 낮에 보내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 낮 시간도 오전이냐 오후 시간이냐? 아니면 평일 낮에 이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평일 낮에는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저녁 드시고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 사람이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에 운전을 해서 들어가더라. 그때까지 좀 기다려서 전화를 할까? 아니면 오히려 전화를 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보내놓고 수요일까지 회신을 좀 달라고 기다려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전부 다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때 어떤 타이밍에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주는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홈쇼핑과 관련된 그런 장면들 또는 세일즈와 관련된 장면들에서도 실질적으로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을 제약을 하면서 희소성을 극대화시켜서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세일즈를 이끄는 전략들입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죠? 똑같은 상품인데 크리스마스 시즌 5일 동안 한정으로 1+1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왠지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활용한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을 성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메시지를 최적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라. 협상 전략 첫 번째, 굿가이, 배드가이 전략. 협상 전략 두 번째, 협상에 유리한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라. 세 번째는 바로 장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상대방과 어디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크게 보면 장소와 관련된 고민들은 세 가지 정도 범주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편한 우리 장소,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협상을. 두 번째는 상대방이 편한,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협상을 할 것인지. 세 번째는 나의 홈그라운드도 또 상대방의 홈그라운드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협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장소뿐만 아니고 자리 배치나 테이블 배치, 누가 배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갈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장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나의 홈그라운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장단점이 뭘까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나의 홈그라운드에서 협상을 한다. 우리 사무실에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일단 편하죠. 그죠? 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간도 절약되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했을 때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만약 법무팀이 있다면 법무팀 담당자도 와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법률과 관련된 검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서 협상을 할 때 장점은 뭘까요?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상대방의 장소까지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협상 관점에서 취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은 내가 상대방의 장소로 가서 협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A라는 회사랑 처음 거래를 하는데 그냥 A라는 회사의 카탈로그나 아니면 브로셔, 홈페이지만 보고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와 A라는 회사의 사무실 또는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협상을 하는 경우는 꽤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장에 직접 간다. 그러면 이런 느낌에서 몇 명 정도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구나.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 그리고 분위기는 어떻구나. 그죠? 지금 공장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구나. 그리고 지역 위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여러 가지 카드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때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제3의 장소에서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치면 그게 호텔 로비든 아니면 뭐 일식집이든 아니면 한식집이든 아니면 뭐 소주 한 잔을 먹는 장소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제3의 공유 오피스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이번 협상 분위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디일 것인지, 그 다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만나는 게 나을지, 점심 먹으면서 만나는 게 나을지, 오후에 만나는 게 나을지, 주말에 골프라도 한번 같이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전략. 협상 상대에 맞는 장소를 선정할 것. 자신의 인격과 품위,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해야만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죠. 누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언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어디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내가 전화 통화로 전달할 때,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전달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카톡을 보낼 때, 이메일을 보낼 때, 팩스를 보낼 때, 내용 증명을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의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언어의 무게와 온도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라서 각 커뮤니케이션 수단별로 포함하고 있는 거짓말의 어떤 포함 정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즉 신뢰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코넬 대학교에서 제퍼리 행콕 교수 팀이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커뮤니케이션 수단별로 전부 다 일주일 동안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직접 대화, 이메일, 전화통화, 문자 이 4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직접 대화, 이메일, 전화통화, 문자 이 4가지 중에 가장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와 가장 거짓말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대화가 가장 거짓말이 많을까요? 이메일, 전화통화, 문자 어떨까요? 자, 제가 이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자, 가장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케이스는 바로 전화통화죠. 전화통화는 무려 37%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는 바로 직접 대화죠. 직접 대화는 무려 27%가량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고요. 네 번째, 가장 거짓말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바로 이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시나요? 전화통화 직접 대화가 이메일과 문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짓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하셨다시피 이메일과 문자는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고요. 증거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남는, 기록으로 남는, 증거가 남는 이런 이메일과 문자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전화와 직접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대화할 때, 전화할 때는 이 말이 기록에 남는다, 증거 자료로 포착된다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휘발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적극적인 거짓말을 할 케이스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협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이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중요한 협상이 끊임없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화 통화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6개월 동안 일을 쭉 진행을 했는데 계속 전화로만 했어요. 마지막에 상대방이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모든 협상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전화만 6개월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화나 직접 대화로 중요한 비즈니스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날 저녁 또는 그 다음 날에 이메일로 대화 내용과 협의 내용, 합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죠?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자, 본부장님, 이번 협상에서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사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서 다음 주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동의 여부를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에 전달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로만 동의를 받아두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직접 대화와 전화 통화의 거짓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대화를 할 때 거짓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중요한 대화는 녹음을 하시나요?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될까요? 자, 전화 통화는 직접 대화 같은 경우에 중요한 자료로서, 중요한 대화로서 내가 사실은 이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기고 싶을 때 녹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녹음과 관련된 녹음의 허용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는 녹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타인이 아닌 본인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된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A에게 지금부터 내가 녹음을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 대화고 내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녹음 자료는 얼마든지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된 전화 통화나 미팅 내용은 녹음을 하셔도 되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내가 녹음을 한다. 이거는 불법 녹취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는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협상에서 성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전략.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수단에 따라 언어의 무게와 온도는 완전히 다르다. 증거가 남지 않은 전화 및 전화와 직접 대화의 경우 거짓말을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시켜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제가 500원짜리를 한번 딱 던져서 500원짜리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급여를 퇴직하실 때까지 100만 원을 깎습니다. 반대로 만약 500원짜리를 던졌는데 뒷면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의 급여를 얼마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미니멈 얼마 정도면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200만 원 올려주면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 딱 한 번 던지고요. 퇴직하실 때까지 적용됩니다. 나는 200만 원이면 참여하겠다. 나는 300만 원이면 참여하겠다. 나는 500만 원이면 참여하겠다. 보통 한 500만 원 정도면 절반 이상은 손을 드시고요. 나는 1000만 원이라도 나는 이따위 게임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한 1, 20% 정도는 1000만 원을 줘도 나는 이 게임을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죠? 앞면 뒷면이 나올 가능성은 5대 5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베팅한 쪽에 2배, 3배, 5배, 10배를 몰아주면 나는 이 게임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과 정부 관련된 단체에서 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생각보다
한 4-5배 정도를 더 많이 이 게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을 올려주지 않으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 게임을 안 하신단 말이죠. 300만 원 미만일 때 손을 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이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내 쪽에 10배를 더 많이 베팅을 해주겠다.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한 1-20% 정도는 게임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넛지라는 책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다. 영어로는 loss aver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람들은 내가 기존의 값에 비해서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내가 기존의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잃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적어도 3배 이상, 2-3배 이상 민감하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자, 7살짜리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한테 용돈을 원래 15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내년부터 용돈을 20만 원으로 올려줄게라고 하면 딸이 굉장히 좋아하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5만 원 용돈을 10만 원을 줄인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아빠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먹을 겁니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디폴트 값에서 그것이 더 박탈될 때 그것보다 더 잃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손실 회피 성향이 발동되면서 그러면서 그걸 격렬하게 저항하고 상대방의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협상을 할 때도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손실 회피 성향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특히 기존의 관계가 있는 상대방과의 재계약이다. 다시 한 번 더 조건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측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존 조건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때 상대방은 손실회피 성향이 굉장히 커져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존 조건에 비해서 더 양보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이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새로 얻는 것과 기존 것을 잃는 것이 같은 수준이면 상대방은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크게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잃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즉 잃는 것에 대해서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디폴트 값보다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하게 가급적 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집중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 사람들은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보유한 것을 잃는다는 박탈감에 2배 이상 민감하다. 협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손실 회피 성향. 상대방에게 기존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 발동돼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대화의 비중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대화의 비중, 즉 설득력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대화의 비중이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5대5? 아니면 7대3? 6대4? 보통 한 6대4나 7대3 정도, 7대3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7 정도일 때,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게 3 정도일 때 가장 상대방이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설득력이 가장 높은 대화의 비중을 오히려 7대3이 아니고 3대7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화하는 것이 3 정도일 때, 상대방이 대화하는 것이 7 정도일 때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상대방이 설득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왜 설득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화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이 3대 7 정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할 때 상대방이 정서적인 만족도를 가장 높게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네. 이 사람이 나한테 잘 귀를 기울여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네. 이 사람은 확실히 나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이 있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화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도 훨씬 더 우호적인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의 비중을 주로 몇 대 몇 정도로 가지고 가는지. 저도 주로 뭐 상담이나 강의나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저는 한 5대 5 정도는 꼭 유지를 하죠. 즉 3대 7 이상적인 대화의 비중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5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본인이 너무 대화를 폭식한다. 대화를 지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식적으로 대화의 비중을 조금 낮춰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먼저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들어줬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정보들과 본인의 욕구, 니즈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대화를 주도한다. 내가 이 대화의 리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게 될 확률들이 높고 이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상대방의 니즈를 캐치하거나 상대방이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의도들을 캐치를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대화의 황금 비율 3대 7.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 협상 상황에서 3대 7을 실천하기 힘들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대화의 절반 정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 협상에 실패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밀레니얼이 회사를 바꾸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세대에 따라서도 본인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리고 본인이 편안해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리고 본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생의 경우에는 대면이나 전화통화나 회의를 직접 하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해하고요. 1990년대생이나 2000년도생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문자나 이 메신저를 활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90년대생이나 2000년도생들 같은 경우에 곧바로 이제 대면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일단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전화를 하기
두려워하는 이런 성향들을 콜포비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세대별로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적으로 꽤나 많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90년대생, 2000년대생일수록 비대면에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시거나 커뮤니케이션을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때도 상대방의 어떤 나이대, 성별, 상대방의 성향, 문화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선택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비교적 협상의 확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식일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사전에 해보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협상은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인데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상 유지 편향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나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관계가 오히려 끈끈해지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나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협상 테이블에서도 내 메시지를 오해 없이 그다음에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유재현 변호사였습니다.